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오늘은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에 이제 네 번째 장에 들어와 가지고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들어갑니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과징금 부분은 판례까지 아주 상세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되게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에서 깜빡깜빡 놓치는 경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가끔 가다가 시험 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파트에서 수업을 들었고 아닌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시험을 100점을까지는 뭐 그렇고 뭐 한 95점만 나와도 충분히 합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95점을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 퍼펙트하지 않게 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중에서는 그래도 모범적인 나라로 성장했고, 뭐 북유럽의 이제 그 아름다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강대국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잘 알다시피 이제 독일이란 이 나라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유럽에서 사실은 뭐냐 멸시를 당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게르만 하게 되면은 야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독일은 한 번도 밝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로 아직도 살아계시는, 저명한, 여류라고 말하는 여성인, 철학자 중에서, 있죠.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문명은 유럽에는 재앙이었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해요. 지금의 예를 들면은 영어라는 이 언어가 전 세계 언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마치 있잖아요. 이 달러라는 화폐가 또 전 세계 화폐의 재앙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제 국가 화폐를 쓰는데, 최근에는 저는 지역 화폐 운동에도 한 발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대구에서 이마트에서 대구 사람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날 저녁에 정산된과 동시에 바로 서울 본사로 송금돼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람이 쓴 돈들이 대구에서 돌지 않고요,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은행도 말이 그렇지, 실제로 대구은행의 대주주들은 다 서울 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대구은행은 좀 약간 어정쩡한 부분이 좀 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이거 다 서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서 저녁 때 정산이 딱 끝나면은 입금된과 동시에 바로 서울에 입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재앙이라고 할 거는 뭐냐면, 게르만은 그 당시에 이제 수천 년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론 자기들도 한때 반짝한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를 들면 있지만은, 거의 독일은 형편없는 나라로 있었다 보니까, 독일 민족은 자기 민족을 스스로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설화 있잖아요. 그죠? 자기 민족 설화를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되게 폼나요.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또는 알이라든지 이런 빛 같은 것들은 주로 아폴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에 크게 분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폴론적인 거, 밝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성적인 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성 중심이었는데 그게 꼭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복하는 민족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가고 되고, 지가 기분이 좋으니까 업돼가지고 있고요. 정복을 당하는 민족들은 대체로 디오니소스적입니다. 디오니소스, 우리가 바쿠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쿠스라고 하게 되는데,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어둡고 있잖아요. 대신에 루나틱하고, 그죠? 밤에 달. 그래서 주로 이렇게 되고, 대신에 열정 또는 감정, 이런 것들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겁니다. 나는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잘 사실은 겸비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와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울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저는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옳다, 기독교적이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있잖아요. 열정을 품어내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콘서트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 요새 싸이 뜨고 있는데, 싸이 뜨기 전부터 저는, 싸이 콘서트는 좀 가가지고 스탠드 콘서트 가고 싶은데, 외모를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 게르만은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 설화가 되게 나쁩니다. 나쁜데, 항상 비극으로 끝나요, 걔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어두운 비극으로 끝나고, 되게 처음에 시간 폼나기 시작해요. 멋져요.
근데 끝은요, 항상 개판돼요. 그러니까 그런 설화들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니벨룽겐 리트가 있거든. 리트는 이제 뭐 노래라는 뜻인데, 뭐 우리로 보면 가사 이런 느낌이겠죠? 잘 모르겠지만은, 독일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니벨룽겐 리트에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명의 이제 그 용자가 있잖아요. 용자가, 드디어 있잖아요. 용하고 싸우잖아요. 용하고 싸워서 용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악마, 드래곤은 이제 사실 외국에서는 악마로, 우리는 이제 숭고한 그런 사람을, 이제 숭고한 그 어떤 걸로 생각하지만은 악마로 얘기되는데, 그 찔러 죽이잖아요. 그 찔러 죽이는데 대가가 뭡니까? 그 용의 피에 몸을 적시면 몸에 있잖아요. 누가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는, 이제 우리 그 동양시로 말하면 금광불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그 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깨알 같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피에다가 온몸을 다 목욕을 한 거지 적셨는데, 문제는요, 자기가 모르는 이 등 뒤에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피가 안 묻어버린 거예요. 등 뒤에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는 찌르면 죽어. 이 사람의 약점이야. 사람한테 조그만 약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약점에 이제 치중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자꾸 생각이 되지, 자기가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자기가 그 마음에 걸리니까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의 비밀 중에서 절대 이야기 안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야.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해야 돼. 그거는, 부인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부인은 알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걱정이 되는 거야. 사랑한단 말이야. 전장에 나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남편의 가장 중요한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여달라. 뭐 이야기 다 알아들었죠? 그럼 그 친구가 그걸 찔러서 이 친구 죽게 됩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수업을 한 번 듣고 2달만 듣고 시험을 치러 갈 것 같으면 완벽한 공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한 우리가 8개월 또는 1년 또는 2년 이렇게 시간이 갔을 때는요, 공부를 퍼펙트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공부를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웬만하면 다 들었겠지. 또 이번에 빠지면 다음에 듣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꼭 보면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는 꼭 빠지는 부분이 빠지더라고요. 약한 부분이 또 듣더라도 그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약했는데, 문제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가 수업 빠져가지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중에 이제 행정법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하자면은, 내가 행정법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생각하는 거야.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알고 있겠지만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온 내용이 이제 과징금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잘 봐줘야 되고, 적어도 항상 등 뒤에 붙어 있는 나뭇잎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그게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새로운 업무영역보수단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 수단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통적 수단은 대체로 뭐냐? 이때까지 오랫동안 이걸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적어진 거죠. 문제점이 많이 적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국가가 말이죠.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돼서 이제 강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한 강제를 가하면서, 예? 강제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강제를 가하면서도 뭡니까?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조직에서 어떤 그 장의하는 일을 봤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하는 것 중에 나쁜 게 뭐냐면, 그 직원을 여기 나무랄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무라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직원이 정말 잘못됐을 때는 따로 불러가지고 1대1로 나무라야 되고, 칭찬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칭찬을 하고, 나무랄 때는, 지적을 해줄 때는 따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지나니까 또는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좀 머쓱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지적하는 내용보다는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그 자기 밑에 지역이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완벽한 그 제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통주사는 계속해서 걸러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적어. 이 문제 적다는 것을 바로 보니까 인권 침해소가 적다고. 물론 나무라긴 나무라는데, 그래도 사람의 자존심이 덜 상하게, 기분이 덜 나쁘게, 인권이 덜 침해되게 하면 더 좋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뭐 돈을 부과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고, 오라 그러면은 신체에 대한 침해 맞지만은, 그렇더라도, 이 말이야. 근데 이왕이면은 뭐냐, 돈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래도 덜 침해되는 걸로 봐. 네가 돈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를 내놔라. 뭐 속은 좀 쓰리겠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인권 침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강제 수단에서는 보충성을 요건을 하는데 행정상의 강제 집행은 보충성을 요건을 하지 않아. 그게 강제 집행이 이제 제일 부드러운 그런 거지. 그냥 돈 좀 내놓고 말아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씨 아웃백 하면 갈 수 있는 건데 뭐 이러고 나서 이제 끝나겠죠. 아웃백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좀 적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또 죽도 좀 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도 전통적 수단이라 가지고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오래된 거라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고 거기도 부작용이 있어요. 한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한약에도 한약이 좀 더 부드럽죠. 근데 이제 새로운 수단은요, 우리가 새로운 약들, 신약들 개발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먹다가 나중에 작살나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임상실험 해도왔자 임상실험 다 뭐냐, 제약회사가 의사한테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대체로는 뭐 어느 정도 큰 문제는 걸러질 수 있겠지만은 놓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수단도 실질적으로 뭐냐,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항암제 새로운 신약처럼 좋은 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수단 척택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점이 있는 거야. 두 번째 뭐냐, 보충성을 요건으로 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법이 없다라. 그래서 여기는 일반법이 없어요. 여기는 일반법이 없다. 다만 나중에 일반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데 그게 뭐냐면 인허가, 여기는 수익적인 처분 있죠. 간호사업의 제한의 경우에는 일반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다시 말하자면 꼭 그 분야, 즉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그 간호사업을 제한하는 제한권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그래서 여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으며 또 하나 일반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개별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에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좀 들어오면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행정벌과 행정강제란 이 개념은 실정법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실정법에 있는 제도들 중에서 장래 의무 이행의 확보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강제라고 표현하는 거고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행정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 전 처음에 나오는 게 과징금이 나오는데요. 과징금이 되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벌의 경우에는요, 강학상의 개념이에요. 이행강제금도 사실은 용어가 있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실정법상 용어로 대체됐지만은 집행벌이라는 이 개념은 강학상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봤을 때 상대방이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등등을 하는데 자기 의무도 포함됐지만은 그런 걸 하는데 이행이 안 됐을 때 할 때까지 금전거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요, 의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 금전거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과징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이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 거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행강제금하고 과징금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 즉 우리가 넓은 개념은 좁은 개념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행강제금도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금전거품을 부과하는 거란 말이야. 다만 목적이 좀 다르고 또 하나 뭐냐, 계속하여잖아. 그러면 계속하여라는 요건이 더 추가됐죠. 자, 개념적으로 요건이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개념이 적어지잖아요. 큰 개념은 작은 개념을 포함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남학생하고 남자가 있을 때 남학생은요, 남자이면서 학생이라잖아요. 그럼 이건 내포가 많단 말이에요. 남자이면서 학생이라는 내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남자는 뭐냐, 남자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남자의 개념 안에 남학생 포함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순수한 개념만 따졌을 때는 당연히 있잖아요. 집행벌이 강제금에, 과징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근데 내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걸 그런 이제 경고를 스스로 갖고 있을 때는 잘 안 틀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도 생각 없이 설명을 다 해주고 하면 그러면요,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내용 나올 때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 수단 또는요 전통적 수단하고
비교하는 거, 또 그 비교해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항상 그것만 답이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이행학보수단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첫째로 이제 예를 들면 의무이행학보수단은 일반법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러한 개별법이 중요하죠. 자, 이러한 개별법이 이제 있으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판례를 공부할 때 뭐냐, 계열같이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일반적인 판례가 없어.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하면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가해자인 공무원은 판례가 이렇게 본다? 돼. 근데 이제 과징금의 경우는 만약에 과징금의 부과 행위를 재량행위로 볼 거냐 아니면 기속행위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체로라는 말은 붙을 수 있어. 통계적으로 많게, 통상 이런 말도 가능해. 통계적으로 많게 그건 가능해. 통상적으로는 재량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건 아니야. 때로는 기속행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사례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법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뭐냐, 오늘날 일반적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러한 새로운 수단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단점이 뭐냐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권 침해가 문제되면은 권리 구제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나오고요. 권리 구제 여기 나오면 이제 권리 구제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식이 나올 거고, 나오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가지느냐 하는 판례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현실적으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초점들이 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안 적었지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전통적 이러한 수단하고 비교하는 거죠. 구별이 중요해요. 근데 비교를 좀 해볼게요. 해보면 전통수단하고 비교하는 건 한 목에 다 할게요. 지금 앞으로 이제 좀 이따 하면 과징금, 공표, 예를 들면 뭐 사실상 명단의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 쭉 나올 건데, 공급 거부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게 나오겠지만은 전통적 수단과 비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수단과 비교에서는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전통적 수단에서 비교에는 전통적 수단하고 비교를 한다 했을 때 특히 중요한 건 이제 행정벌 있잖아요. 이 행정벌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행정벌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의무이행학보수단은 행정벌이 아니에요. 아닌데 행정벌과 유사하다? 그거는 맞아요. 왜 어떻게 유사하냐면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의 목적이 직접 달성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관할사업을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행정의 목적을, 의무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는요, 행정과 유사한데, 이건 뭐냐면 유사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 이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라도 되고요. 강제를 통해서 뭐냐면 간접적으로 이행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벌이 아닌데 행정벌과 유사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행정의 목적을 직접 행정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행정벌이 아니다 이건 알아요. 행정벌이냐 이렇게 잘 안 물어요. 그게 뭐라고 묻냐면은 이렇게 물어요.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다 이런 거야.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저거 좀 약간 어폐가 있어. 왜 어폐가 있냐면, 그럼 과징금 잘해서 주나? 의무 위반이라든지는 비행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비행에 대한 제재인데, 이제 그거는 비행이라고 보다는 부당 이득을 가졌는데, 부당 이득도 따지고 보면은 비행의 결과지.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제재란 게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는 제재란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지급하는 걸 의미해.
그럼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것도 맞는 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보통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자기들은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이 있는 거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어적으로 생각하거나 좀 더 넓게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좁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사실은 빠져들기 쉬운 부분을 자기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애기 놓으면 대체로 여러분 애 같은 애가 나오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실망스럽겠지만 나오는데 그럼 나오면요. 나중에 좀 크잖아요. 그러면 한 5살 되면 이제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지가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 같은 거 보고서 뭐 재밌는 걸 봤는데 수수께끼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럽니다. 아빠, 내가 수수께끼 한번 내볼까 이랬어요. 그래서, 여식이 수수께끼까지.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식 만약에 수수께끼, 5살에 수수께끼를 파간다는 거는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얘기해보면 이 자식이 빨간 게 뭐게 이래요. 헐, 빨간 게 뭐게라니. 이 새끼 뭐.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간 게 뭐게? 막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새끼가 뭐니까 최근에 뭐 사과를 좋아했다면 사과 이러면 맞았어. 뭐 이런 거야. 그 이제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국어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뭐 부당해야 되는 과징금 할 때 그러면 그 과거의 비행 아니냐? 의무 위반이 비행이라며. 그 다음에 금전 벌을 부과할 때 그것도 제재라고 그러잖아. 보통 금전적 제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뭐 금전적 제재라며. 맞거든? 금전적 제재는 맞아. 과징금은. 그러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 자기들은 과징금 이야기 될 때는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에 뭐 금전급범을 부과한다. 그래서 금전적 제재란 말은 때로는 허용이 되는데 과거에 비하는 제재가 합치면은 틀리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는 뭐냐? 진짜로 경험 있는 나 같은 선생이나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썰렁하게 됐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에 하고 수업이 있는데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게 그냥 과징금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해드릴 게 과징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어요. 많이 안 중요하지만은,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거부, 공표, 관할사업의 제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급 거부, 그 다음에 이런 공표, 명단의 공표, 그 다음에 이런 관허사업의 제한, 이런 게 나오고요. 요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세무조사 같은 거 또는 뭐 우리가 그 자동차의 몰수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출제를 잘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제도가 좀 새로운 의무 이행과 본수단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세분화된 제도 들어오는 셈인데 그것도 실정법을 공부하는 건데 학문적으로 좀 덜 접근되고 있거나 선생님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란이 좀 적은 부분은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나왔다. 그럼 뭐냐? 누가 유리하냐? 여러분이 유리해요. 어떨 때 유리하냐? 무조건 내한테 배워서 유리한 게 아니고 만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 안 한 게 나왔다. 그럼 뭐냐? 상식대로 풀면 돼. 내가 이때까지 배운 행정부에 상식이 있어. 우리가 지금 총칙 또는 총론은 행정부의 일반적 이론이거든. 일반적인 건 뭐냐? 공통된 이론이 있고 뭔가 있어. 이게 가만히 보면 좀 들쭉날쭉하고 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민법처럼 매끄럽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는 뭔가 이제 너무 이질적이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들거든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왔을 때 처음 나온 건데 내가 공부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얘 책에 안 내놨지. 뭐 그런 것들은 2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거 나왔을 때 나한테 기회다. 이거는 내가 상식대로 풀면 된다. 그리고 문제의 지문만 딱 분석해도 그 자체의 말이 틀린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꼭 그 내용을 몰라도 왜냐면은 뭐 별게 있겠어요? 별게 없단 말이죠. 상식대로 풀면 된다. 판례도 그래요. 대체로. 자, 이게 과징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거 이제 새로운 수단인데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게 듣보잡인데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새로운 수단이라는 것은 듣보잡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가져온 거야. 어떤 사람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자 만약에 홍수가 돼서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물이 깨끗할 거냐? 안 깨끗하죠. 비가 많이 왔으니까 물이 깨끗해지겠지. 그 흙탕물 제외하고 흙탕물이지만은 그 오염은 덜 됐겠지. 아니죠.
왜냐하면 홍수가 나게 되면 공장이고 그다음에 그 축사관에 다 보니까 그 설거머니잖아요. 다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수로 내려온 물들이 더 더러워요. 흙탕물 자체, 흙은 자체는 더 더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더럽고 오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정반대로 갑니다. 또 만약에 미국에 곡물값이 오른다. 그럼 사료값이 오른다 그야. 그럼 고기값이 오른다? 아니에요. 고기값이 오르죠? 그럼 내가 축산 농가야. 그럼 앞으로 사료값이 오른다는 게 알아죠? 그럼 내가 이 돼지 계속 키워서 안 되겠다 싶으죠? 그럼 돼지 출한다고. 그게 돌아오면 곡물값이 오르면, 사료값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돼지값이 오르내려. 왜냐면 고기들 돼지 대방출하는 거야. 그 거꾸로 가는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과징금의 이제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원래는 물을 걸러가지고 내보내라. 근데 안 걸러 내보내는 거야. 왜 안 그러지? 그런데 비용 들거든. 화학약품도 들어가야 되고, 기사도 고용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사 고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설도 다 해가지고 허가 받아놓고 나서는 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거야. 가동 안 하고 설거머니 물을 안 걸은 다음에 내보내는 거야. 왜요? 비용을 챙기려고.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있다가, 결국은 인마가 뭐냐면 자기가 부당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 해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은 데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의 경계선이 좀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모호하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을 안 해서는 안 되지만은, 가장 문제적인 게 뭐냐? 경제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우리가 이제 경제에 관한 것들.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장 경제 또는 방임 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부분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예외하고 원칙의 그 경계가 사실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는 사실은 재벌들이 가장 많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만큼 중요한 제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뺏는 쪽으로 끝내자. 이걸 뭐 어떤 제재를 가기보다는 돈을 뺏어버리면 자기들이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의무에 이러한 불이행이나 아까 전에 이제 물을 걸러서 내보내야 되는데 안 걸러서 내보낸다든지 또는 부정하거나 유사한 휘발유를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았다든지 그래서 의무의 불이행이나 또는 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과거의 비행 맞는데 이것은 과거의 비행이라고 안 해요. 목적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비행으로 얻은 이익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제 요건데요. 첫째로 이제 목적이 뭐냐면 부당 이득이에요. 부당한 이득이거든요. 부당한 이득인데 부당한 이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득을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다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너무 외래어 남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인데 이러한 부당 이득의 환수 이리 와 가져와 환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네가 가져야 되는 목적이 아니다. 부당이득 환수라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요게 뭐냐? 오는 본래적 의미입니다. 이런 본래적 의미의 또는 과징금이에요. 이런 본래적인 의미의 과징금이죠. 본래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환수 목적입니다. 부당이득 환수 목적이다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닌 게 뭐냐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그 다음 얘기는 뭐냐? 그냥 단순해요. 과하는 금전이라뇨? 급부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급부면 돼. 그러나 금전 급부 의무니까 금전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니까 금전 급부의 하명이죠. 금전 급부를 부과하는 것을 금전 급부의 하명이고 행정 행위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보냐면은 금전적 자 웃기는 거예요.
이라는 제재를 말한다. 이거는 또 맞대. 또 금전적 제재다. 이렇게 하는 건 맞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뭐 과태료도 사실은 금전적 제재지. 그러면 뭐 신체적 제재야? 근데 이제 자기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내더라고. 그렇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금전적 제재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보가 있다가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약사가 있는데 개봉 판매를 했어요. 그럼 개봉 판매 위반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15일을 때렸어요. 15일 때리게 됐는데 그 동네는 약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5일 동안 문 닫으면 약사야 뭐 휴가 갔다 오면 되지. 뭐 여행이나 갔다 오면 되는 거지만은 누가 고통스럽냐? 약사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동네 사람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일반 주민에게 이런 만약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더 힘들어. 이런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이런 제재적 처분, 영업 허가라든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영업 허가를 정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 같은 이것을 우리가 제재적 처분인데 이런 제재적인 처분을 주면 주민에게 더러 불편이 야기되니까 안 되겠다. 영업 정지 대신에 우리가 가름하여 이러한 가름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원래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과징금 이거는 뭐냐면 본래가 아니고 변형적 과징금이라고 돼요. 변태적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변태하면 무조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형태가 변했다가지고 형태에서 형자 빼면 변형되고 형자를 따오면 그다음에 태자를 가져오면 변태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지금 부끄러워하지 다들? 근데 어쨌든 간에 변형적 과징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변형적 과징금의 경우에는 자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약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의약 분업을 하면서 의약 분업을 했죠. 의약 분업을 하면서 의약 분업을 했죠. 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개봉 판매하지 마라. 약을 그렇게 옛날에는 약사들이 막 큰 약 벌크로 있잖아요. 큰 통을 가져와가지고 이 끄집어내가지고 봉지에 싸가지고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약 있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야. 그래서 약에 이제 오남용이 있게 되고 그런 오남용은 개인의 경우는 건강을 해치지만 국가의 경우는 재정을 해치게 되거든. 이게 개인에게 도움 안 되고 국가에 도움 안 된다 해가지고 의약 분업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정권이 이제 그걸 나서가지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김대중 정권이 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지. 왜냐면은 전 약사가 다 약사들이 사실은 동네 유지들이거든. 우리나라 약사들이 한 5만 명 된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숫자고 지금 한 10만 될는지 모르겠어. 노무현 정권 때 또 이해찬이가 또 뭐냐 교사들 정년을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전체 교사가 다 뒤집어졌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찬하면 다 때려 죽일 놈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한 거잖아. 실제로는 사실은 교사들에게는 피해가 되지만은 나이 65세 되는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길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오면은 젊은 생들이 또 힘들어했고 이랬다고. 근데 또 월급은 제만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있었다고 사실은. 이게 불합리해 지금도. 나는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들 월급 너무 많다고 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늙은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많이 주는 거야. 나는 생각할 때 초등학교 교사 수를 더 늘리고 페이를 더 줄여라. 페이는 3분의 1로 줄이고 30분이나 더 늘리라 이거야. 기간제로 쓰지 말고 정규교사 쓰고 대신에 나이가 한 50대 60대 가지고 애들 다 키우고 대학 졸업시킬 때 딱 되면은 60세 한 58세부터 57세부터는 도로 페이를 깎아 이거야. 그때를 거꾸로 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60살 돼서는 한 200만 원만 받으면 돼.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왜 안 해? 무조건 관행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뭐 지금 여러분들 그 공무원들은요 컴퓨터 좋은데 별로 없어요. 막 오죽 들어오면은 막 마우스도 막 더럽고 자판 안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는 막 교육 투자한다고요. 그냥 돈 갖다 대. 초등학교 가면 막 예를 들면 컴퓨터가 남아돌아. 빵빵해.
돈 버는 이제 상수 사업본부 있는 데 가면요. 자판 있잖아요. 막 작살이나 컴퓨터 있잖아요. 막 486 쓰고 이래요. 화면 다닥 치면 화면이 빨리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 연한 있어. 15년, 뭐 이런 연한 따지거든. 안 돼도 안 바꿔주는 거야. 이게 더러우니까 자기 집에서 자판 사와서 그냥 쓰는 거야. 이게 또 분명히 자판 사와서 쓸 사람 몇 사람 있어. 그냥 더러워서. 그런 것 때문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약사가, 이제 예를 들면 약사한테, 이제 약사한테 마금일, 굴면 마금일이 별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다 배설돼.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몸에 안 아프니까 마금일을 개봉판했다고. 마금일은 보통은 살 빼갈 때 연화제를 써. 변비 같은 거 쓸 때, 그러니까 의원들 마금일 많이 먹었어, 몰라도. 왜냐면 항생제 쓸 때는 반드시 의사들이 마금일을 써. 왜냐면은 항생제 쓰게 되면 몸에 있는 모든 균을 다 죽이거든. 대장균을 다 죽이니까 변이 딱딱해지니까 이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약사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뭐 이거는 항생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왜 그러냐. 그게 뭐 검사가 깨알같이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오렌지 주스도 영향을 주고 다 줘.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시행 초기에 이제 분위기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가 봐. 그 이제 사실은 그래 750만 원 부과했어. 그 요새 약사들이 뭐 75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딨나? 나는 차라리 15일 동안 영업 정지하면 내가 놀잖아. 그게 나왔지. 750만 원이 뭐야? 이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지. 일 받으니까. 웬만하면 대법원 안 갈 거 아니냐. 돈 드니까, 그죠? 그래서 했는데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제가 있어. 이건 뭐냐면 이러한 공익성이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다는 이러한 공익성이 약한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왜냐면 이거는요 사실은 국가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개인에게 지나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대단하지는 않아요. 내용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자, 이래 되는데 그러면 과징금의 성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과징금은 이제 의를 얘기하는 셈이다. 그죠? 의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뭐냐면 성질 한번 빼봅시다. 성질 한번 빼보면 성질은 뭐냐? 금전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게 성질은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학상. 성질을 알아야지 이제 이게 대한 구조도 나오는데 강학상으로 이건 바로 뭐냐? 행정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정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러한 판례입니다. 이러한 판례에서는요 행정소행의 대상으로 처분성 인정하느냐 중요한데요. 우리가 강학상이 행정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 나오면요 이상하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좀 훈련돼가지고 뭐냐 처분성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통고처분할 때 배웠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처분성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왜 강조되냐면 기억납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이행강제금 집행벌과 유사한데 집행벌의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비송사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비송사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헷갈리니까 시험상 문제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처분성이 있다. 별 이야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돼야 된다. 근데 이러한 거 과징금이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그럼 행정행위인데 그럼 이러한 과징금이 행정행위였을 때 이것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성질을 얘기할 때 이제 이것이 기속이냐 재량행위냐인데 많기로는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사실은 과징금에 대한 성질 좀 이따 얘기합시다. 지금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 파트에서 얘기해도 좋고요. 또 법령에서 얘기해도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과징금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그죠? 그래서 연혁인데요. 연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혁인데요. 요거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세계 최초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가 있겠죠? 세계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 기록이 있는데, 세계 최초는 누가 했냐면, 일본이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법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일본에서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게 우리가 배우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행정지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과징금이 있어요. 일본은 이미 서양 법학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체계적이잖아요. 학문도 체계가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인데 일본에서는 양대 잡지가 있습니다. 학술 잡지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학술 잡지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그 시험용 그 수험서인 고시계나 고시연구가 사실은 그런 기능을 좀 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양가 그 내용에 질러봤을 때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주리스토라고 있거든요. 주리스토하고 법학 세미나르가 있는데 나는 주리스토 하나를 우리나라 전체 법학계가 갖고 있는 논문의 양내와 질이 못 따라간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계라 이런 거 봤을 때 택도 없다. 걔들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공학은 모르겠지만은 법학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학의 본래 본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는 법치주의 이런 거는 좀 걔들이 좀 못할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운영은 못할지 모르는데 이론적으로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 발달했다 이거죠. 그래 우리나라 최초는 뭐냐? 우리나라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것도 답이었어, 그죠? 우리나라 최초는 뭐냐면 1980년입니다. 1980년에 바로 뭐냐면 독점 규제 및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이 법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공정거래법으로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됐다. 일반법은 없지만은 그래서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법이 가장 이제 뭐냐면은 많이 쓰이는 계별법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잘 알겠지만 행정인데 행정이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를 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요한다 이거고요. 있느냐 하게 되면 이제 따져야 될 게 있는데. 있을 때 뭐냐면 중요한 게 일반법이 있느냐 이거 따죠. 일반법이 있느냐 이건데 일반법은 없다. 일반법이 있다면 일반적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다만 이거는요 이러한 개별법이 있는데 중요하죠. 개별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개별법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방금 말했던 개별법 중에서 이제 사실은 거의 이러한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 이러한 부동산 실명 등기법. 왜냐하면,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실명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뭐랄까, 탈세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방금 봐서 알겠지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나옵니다. 또 아까 전에 일반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그럼 일반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가끔가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위성으로 있잖아요. 다 체크를 해가지고 운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강만 보는 게 편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버스 회사들이 중간중간 빼먹었어요. 정부로도 보조금 받거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손님 많을 때는 도로도 차를 더 많이 넣어. 그러면 도심이 더 밀려버려. 손님 적을 때는 새벽에는요 어떤 때는 배차를 안 하는 때도 있어. 그럼 분명히 하다가 안 하다 이러니까 새벽에 겨울에 추운 데 나와가지고 5시부터 벌벌 떠는 거 1시간 동안 떠는 경우도 있어. 그럼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거다 되겠는데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본래 조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안 해가지고 이득을 먹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있죠. 그래서 여객자동 운수사법 이런 것도 있고요.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525페이지 보면은, 개별법상의 과징금의 유형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법 52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거나 또는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것도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눈으로 한번 봅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일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만약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러면요 이거는 정액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재량이 아니에요. 기속이죠. 그런데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거는 한도액이니까 초과하지 않으니까 한도액이니까 이거는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적인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도 있는데 관광진흥법, 수질 및 수질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여객자동차 운수화법. 재적인 처분에 의하 그 부당이득 환수가 선택적 관계가 있는 것들인데 주차장법 이런 것들도 있다. 봐두면 좋겠고요. 이런 법령들의 이름을 익혀두면 더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데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가 말했던 게 뭐냐면 과징금의 법적 성건데 과징금의 성질 두 번째 얘기인데요. 성질로서 이게 똑같은데 기소경이냐 재량이냐 이것들이죠. 잘 알겠지만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인데요. 자, 이러한 판례의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러한 그 개별법의 내용이 이제 법이 있잖아요. 개별법의 내용이 만약에 최고 한도액을 정해놨다.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고 한도액을 정했다. 이것들이죠. 이러한 최고 한도액을 이렇게 정한 이런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뭘까? 이러한 재량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상적으로는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건 뭐냐? 대체로 다 재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5천만 이하의 과징금 이것들이 통상적으로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데 최고 한도액을 안 정하고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든지 또 전체 매출의 100분의 3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거는요 정액이죠. 이러한 정액의 경우는요 이거는요 기소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쓰는 게 뭐냐면 판례에서는 요거는 예외가 있어. 그죠? 부동산 실명 등기인데요. 이러한 부동산에 실명 등기를 해라 이랬는데 사실은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중과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회사가 업무용하고 비업무용은 지금 업무에 쓰지 않는 건 비업무용이 되는 거야.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은 원래 회사가 취득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저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다 이러면 땅값이 다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가 땅을 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회사 임원들을 보고 네 이름으로 사. 쭉 사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회사 이사야. 상무이사인데 회사에 사라 그래. 그럼 내가 안 살 수 있어? 나 내 이름 못 빌려줍니다. 부동산 실명 등기가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현실의 경우는 힘들다고. 그래서 회사의 임원의 경우는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때 네가 밥그릇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랬겠거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불쌍하니까 감경을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해서 이러한 회사의 임원의 경우는 감경조항이 있어. 감경하도록 돼 있는데 감경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부과는 하는데 깎아준다는 얘기지 아예 부과를 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감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부과 여부는 부과하고 안 하고 이러한 부과 여부를 뭐냐면은 결정재량이라 그래요. 부과 여부에 관한 이러한 결정재량은 없어. 즉 이러한 부과 여부는 바로 뭐냐? 기속이 된 말이야. 부과 여부는 기속이고 다만 부과를 했을 때 이제 깎아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행정청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속이다. 기속 위반이니까 위반하다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22페이지로 돌아와서 보면 최고 한도 액설 또는 재량행위서에 의한 판례가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또는 공정거래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523페이지 보면 2번 돼가지고 법적 성질에서 재량으로 논해진 과징금의 수액을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기소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내용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 명의신탁자, 즉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할 것인 여부는 기소경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회사가 분할됐을 때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돼 나가는 회사가 신설회사이죠.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고 할 것인 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원칙적으로 신설 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에 분할 전 법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예를 들면 A라는 만약에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사실은 A가 이제 그대로 남고 다시 K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가 이 회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남는데 이 회사가 저지른 과징금을 K라는 이 신설한 회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는 위법이래죠. 그래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한 기타의 판례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과징금에 대해서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요, 이제 처분성인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 이건 맞는데, 맞지만은 문제는 이 과징금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당시에 처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상대방이 있다가 내가 낼 건 내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나치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성할 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인데 역시 이제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 이해할 때 만약에 처음에 들어서 깎아줬다. 처음에 행정처분이 부과했다가 깎아줬다. 또는 또 늘렸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나오는데 이 과징금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러한 감액 경정했어요. 돈을 깎았어요. 깎으면 어떻게 되냐면 과징금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따가 이렇게 이만큼 과징금 부과했다가 여기까지 깎았어요. 그럼 깎아가지고 나머지만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A고, 여기 이제 B고, 여기 C겠죠. 그러면 이제 A는 B 플러스 C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깎인 거죠. 감액된 부분인데, 그러면 소송 제기할 때, 감액 경쟁이 나왔을 때, 어느 걸 하게 되냐 할 때, 요 A가 뭐냐면, 처음에 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당초 처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깎아주는 요걸 뭐냐면, 감액이란 감액 경쟁이죠. 감액, 경정,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감액 경쟁이 됐을 때 가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은 어느 거냐 이때죠. 이거는 뭐냐면 감액 경쟁 됐을 때는 현재까지는 뭐냐 당초 처분이죠. 그냥 당초 처분이고 경정된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정 처분 이렇게 바꾼 처분이 아니다. 경정 감액된 건 아니야.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는 뭐 쓴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거는 과징금의 경우는 그렇고 다 그렇진 않아요. 정정 감당이 가지고 세금하고 또 달라요. 세금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과징금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과징금은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내용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징금의 특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학문적인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알아둬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러한 개선명령. 먼저, 자, 만약에 아까 전에 했지만은, 오염물질을 내보낸다. 또는 가동을 안 한다. 그럼 가동시켜라. 오염시켜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럼 이러한 개선 명령의 후속 조치로서 이해된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돈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그러니까 이러한 당에, 이러한 사업 분야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우리가 도로교통에서 딱지를 뗐다 할 때 돈 내잖아요. 그럼 그 전부 다 국가의 일반 재정이 다 포함돼가지고, 때로는 그 돈이 복지로 가기도 하고, 국방으로 가기도 해야 되는데, 과징금 부분, 그거는요, 교통 분야의 과징금은 교통에만 쓰이고, 그렇게 쓰인다. 해당되는 분야에만,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약간 어이없는 게, 행정청이 부과한다.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행정적용인데, 지금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청이 부과해야 되지? 그건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되죠. 과태료는요, 법원에서 부과하잖아요. 원래는. 행정형벌도 법원이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부과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까지가 이제 사실은 학문적으로 얘기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요.
잘 알겠지만은 이거는 아까 전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생각하면 알겠죠?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쉽게 말하면 공룡들이죠. 이러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T 같은 경우 과징금 많이 때리잖아요. KT, SK 많이 두드리 맞잖아요. 삼성 이런 센 놈들이죠. 하도급 이런 것들을 불공정 거래했다. 불공정 거래한 놈들은 다 뭐냐? 룰을 위반하는 놈들이거든요. 힘이 센 놈들이 룰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더라. 이러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어떤 거, 요런요, 이러한 제재적인, 이러한 처분에, 이러한 가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특징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뭐 구제 얘기는 저절로 다 이해한 셈이죠. 그죠? 이 구제는 뭐 잘 알겠지만은, 과징금에 대한 구제는 주로 행정소송 관련돼서 이 판례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그런 걸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 제재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남아있는데요. 가산세와 가산금은요, 사실은 좀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 책이 물론 있죠. 옛날부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한 20년 전에 썼었는데, 그때부터 있는 책인데, 내용인데, 있었지만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되다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관세사 시험에서 한다는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관세사 강사로서 돈을 좀 벌 텐데요. 그때는 좀 독보적이라 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돈을 좀 챙겼죠. 뭐 다 날라가고 없지만은 원래 돈이란 건 내가 찍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찍은 거니까 뭐 돌고 도는 거니까 내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됐습니다만은 출제가 됐지만은 보통 내가 관세사 시험에서 났던 것들을 공무원 시험에 그 당시에 관세사 시험이 좀 더 앞서갔어요. 내가 그걸 기억해놨다가 이제 도움을 주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순수하게 관세사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잘 안 해줬어요. 강조를 안 했는데 그 뒤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출제되고 나서 한 8년 후인가? 공무원 시험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컴퓨터 파일에 문제는 언제나 나오는구나.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두 가지 구분 아니, 둘 다 뭐냐? 가산세와 가산금은요, 또는 중가산금도 있어요. 중가산금 같은 건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실정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반화 시켜서 학문적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가산세는 뭐 세금이고,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요. 시기면 이건 세금 자체, 가산세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세금을 세게 때리는 거고, 가산금은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이자적으로 때리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맞는데, 틀린 말은 없지만은, 그게 일반화되기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세무 자료를 충실하지 않게 했다, 또 불성실한 신고를 했다, 그러면 니는 좀 더 때리겠다, 세금을 더 때리는 게 가산세예요. 그런데, 가산금은 뭐냐면 세금을 때렸는데, 임마가 돈을 안 내. 갖고 있으면 이자만 참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자에 대한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지연이자, 돈을 안 내가지고 미뤘기 때문에 지연이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느냐 할 때, 이거는 없지만은 이거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가산금인데, 중요한 이런 가산금은 당연하게 둘 다 일반법 없어요. 둘 다 일반법 없습니다. 둘 다 일반법 없는데, 가산금에는 계율법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배웠어요. 알고 있는데, 둘 다 배웠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국세의 경우는 뭐냐? 100분의 3인데,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행정질서버린 과태료의 경우에는 100분의 5가 그대로더라. 위에 거는 100분에서 100분의 3으로 바뀌었는데 했더라. 여기까지도 알아두면 좋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세 이거는 안 나오니까 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뭐냐면 공급 거부, 그 다음에 간호사비 제한, 명단의 공표 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